장재용 이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밴드의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터디 모임이니만큼 구성원 분들끼리도 서로 협동하셔가지고 많은 지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강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VR 제품군에 있는 아트메가 328이라는 칩을 사용한 아두이노 우노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그리고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비교해 가면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메모리라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메모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메모리의 구조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트메가 328은 어떤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VR이라는 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VR은 제품군을 뜻하는 말입니다. AVR은 96년 아트멜사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아트멜사가 망했기 때문에 아트멜사가 마이크로칩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크로칩에서 제품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버드 구조, 8비트, 리스크, 단일칩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어마어마한 말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구조와 8비트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뒷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LISC라는 말은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라는 뜻입니다. 명령어가 축소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PC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를 CISC, 즉 CISC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AVR은 다소 명령어가 적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말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는 AVR의 제품군을 나열하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사용할 아트메가 328은 메가 AVR 시리즈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32kB의 프로그램 메모리를 가지고 28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이 아트메가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장한 보드가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 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가 처음이라 말을 좀 더듬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CPU의 한 형태입니다. CPU에 속하지만 CPU의 크기를 좀 소형화한 칩이고요. 이 제어부와 연산부, 레지스터, 즉 프로세서부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서부만을 한 칩에 내장한 그런 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프로세서만 내장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연산 기능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장치를 별도로 외부로 빼서 그렇게 연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장치 제어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제어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제어는 입력과 출력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네. 뒤에 또 제어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를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장치 제어를 위해서는 그닥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 기억 장치와 메모리가 기억 장치고요. 기억 장치와 더불어서 입출력 모듈을 한 칩에 다 내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나타내는 범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매우 작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또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기계나 기타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제어를 위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장치 내에 존재하는 전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 내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크게 묶어서 한 칩에 내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장점은 먼저 입출력 모듈과 기억 장치를 다 한 칩에 내장해야 했기 때문에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고 가격 또한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다 칩 하나에 내장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또한 편리해집니다. 반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단점을 뽑자면 한정된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비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인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칩에 프로세서만을 내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프로세서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부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성능에 있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비해 앞섭니다. 그리고 메모리 또한 외부로 빼기 때문에 연산 성능이 더 앞서기 때문에 처리 능력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비해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점으로는 한정된 범용성이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장착한 운영체제의 유무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점인데요. 운영체제는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체제가 없을 경우는 이렇게 운영체제가 없으면 특정 작업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데요. 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메모장을 틀어놓고 동영상을 틀어도 되고 그렇게 다수의 프로그램의 설치와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단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요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워낙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다수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의 정의는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인터넷에 연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 센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용됩니다. 먼저 위료 분야의 경우 위료기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혈압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어라는 뜻의 정의에 맞게 입력과 출력을 제가 얘기 드릴 건데요. 혈압기는 먼저
혈류에 따른 그 압력차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인풋이 되고요. 그 인풋을 압력 센서로부터 받아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특정한 의미 있는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그 숫자를 통해서 출력되는 혈압이 출력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그 센서로부터 받은 값을 의미 있는 값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그것 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의 예를 들자면 신호등에 만약에 응급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신호를 그 제어를 통해서 해당 신호등이 조금 더 빨리 파란불로 바뀐다든지 하는 식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등 신호가 출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추심자가 나타나는 게 인풋이라면 이를 감시해서 이를 제어해서 그러니까 이를 디텍팅 해가지고 그 경보를 울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출력을 내보낼 수 있겠죠. 여기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용될 수 있고, 예, 기타 다양한 부분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다음으로 메모리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 메모리가 중요한 이유는 보시면은 여기 레지스터도 메모리에 속하고요. 이 제어부도 사실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는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연산부 또한 AC라는 레지스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듈은 전부 다 이 프로세서 자체가 거의 메모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메모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모리 구조에 따른 프로세서를 알아볼 텐데요. 메모리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처음 공부할 구조는 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폰 노이만 구조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하나의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 명령어를 수행할 때도 이 메모리에 접근해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빼낼 때도 이 메모리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할 하버드 구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잦은 메모리 접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병목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병목 현상은 그 콜라병을 만약 뒤집으면은 그 병의 목 부분으로 인해서 그 콜라가 느리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요. 여기 컴퓨터 공학에서는 주로 하나의 구성 요소가 다른 전체 시스템의 속도를 느리게 할 때를 칭하는 현상이 병목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장점을 하나 꼽자면 데이터 버스와 주소 버스가 하나씩만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구조는 하버드 구조입니다. 하버드 구조는 이 폰노이만 구조에 있는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를 따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목 현상이 완화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버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반면에 버스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부 회로 구조가 복잡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하버드 구조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사용할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내장된 아트메가 328의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데스크톱 컴퓨터의 메모리인데요. 자, 아까 설명해 드린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를 잘 이해하셨으면 각각의 메모리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아트메가 328의 경우는 하버드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데스크톱 컴퓨터는 이 D램이라는 메인 메모리 하나에서 프로그램도 주고받고 프로그램도 주고받고 데이터도 잘못 봤네요. 실행할 프로그램도 이렇게 프로세서로 전달해주고 데이터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폼노이만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도 같은 내용을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프로그램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메모리와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가 컴퓨터의 경우는 같지만 이 아트메가 328의 경우는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와 SRAM이라는 다른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메모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까 SRAM이랑 플래시 메모리가 나왔었죠. 그 외에 더 많은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는 크게 롬과 램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롬과 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롬은 말 그대로 리드 올리 메모리, 읽기 전용의 메모리입니다. 이 롬은 일정 횟수의 쓰기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초창기 모델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서 아직도 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롬의 경우는 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롬이 자주 쓰이게 되는 이유는 비휘발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원을 껐다 켰는데 데이터가 다 사라져 있다면 저희는 컴퓨터를 못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롬은 메모리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램은 랜덤 억세스 메모리의 약자로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수명마저 반영구적인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휘발성이기 때문에 전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창기 롬인 마스크 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 롬이 그 롬의 시초이자 이 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 원인인데요. 한 번밖에 그 생산 시점에서 이제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상용화돼서 생산되고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한 게 P롬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롬의 약자로 단 한 번 롬라이터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아가서 EP롬이라는 게 나옵니다. EP롬은 일정 횟수의 쓰기와 지우기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이때도 역시 자외선을 이용한 전용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칩을 보시면 가운데에 유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외선을 쏘아주면 일정 횟수의 이렇게 쓰기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P롬과 이 P롬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아주 큰 단점인데요. 전용 장비를 통해서만 쓰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보완한 게 바로 이 P롬입니다. 이 P롬은 말 그대로 일렉트리컬리 전기신호로 지우기와 쓰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장비가 필요 없어졌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EEP롬도 역시 단점이 존재합니다. EEP롬은 바이트 단위로 쓰기 때문에 쓰기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요. 이 쓰기 속도를 좀 더 보완한 그것이 바로 저희가 자주 쓰는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1984년 도시바에서 개발된 EEP롬의 변형입니다.
EEP롬이 바이트 단위로 읽기와 쓰기가 가능했다면 이거를 개선해서 블록이라는 단위로 쓰기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예, 블록 단위, 좀 더 많은 단위를 쓸 수 있는 대신 쓰기 횟수가 제한된다는 단점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플래시 메모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노어형과 낸드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노어형은 읽기 시간을 최적화한 구조이기 때문에 최적화한 구조입니다. 최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롬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램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반면 낸드형은 쓰기 시간에 좀 더 최적화한 구조인데요.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용량을 크게 만들기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 컴퓨터나 그런 용량이 높은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낸드형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뭐 SD 아니면 뭐 SSD 같은 데도 사용되고요. 네, 다음은 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램은 먼저 D램과 S램으로 나뉩니다. D램은 커패시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램입니다. 하나의 커패시터에 또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트랜지스터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혹시 트랜지스터가 뭐 하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시나요, 다들? 네, 그러면 그냥 트랜지스터라고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트랜지스터라는 말을 제대로 설명드리려면은 거의 한 학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트랜지스터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집적도를 가지고 있어 메모리를 크게 만들기에 유리하고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커패시터라는 게 그냥 놔두게 되면은 끊임없이 방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아셔야 할 게 전원이 공급되는 것하고 그 데이터에 그러니까 하이 값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전원이 공급된다고 전부 다 데이터에 하이 값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없겠죠. 예,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도 내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리플래시라고 하는 일종의 충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와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패시터 자체가 좀 싸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플립플롭을 기반으로 한 S램입니다. 플립플롭이라고 하면 이것도 전공적인 내용이라서 플립플롭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소자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립플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립플롭은 아까 얘기 드린 트랜지스터가 6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RA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복잡하기 때문에 낮은 집적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비트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집적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SRAM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일단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내용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내용은 유지되지만 전원이 꺼진다면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내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리플래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리플래시가 필요한 반면 SRAM은 리플래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와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RAM의 일종인 레지스터입니다. 따로 제가 SRAM하고 분류를 했는데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아마 12강까지 4주차까지 실습을 하면서 레지스터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지스터는 SRAM의 일종으로 그 컴퓨터 프로세서 내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아주 빠른 기억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레지스터는 컴퓨터의 프로세서부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전송을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각각 다른 구성을 띠고 있는데요. 먼저 데스크톱 컴퓨터의 레지스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존재하는 임시 공간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실행 직전에 명령어와 데이터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레지스터는 범용 레지스터만 있습니다. 이 범용 레지스터가 뭐냐면 피연산자나 계산 결과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임시적으로 이 피연산자를 저장해 뒀다가 바로 CPU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메모리로 전송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레지스터가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컴퓨터에서는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레지스터는 범용 레지스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용 레지스터도 있습니다. 이 전용 레지스터는 주변 장치와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레지스터인데요. 이 전용 레지스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입출력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입출력에 반드시 필요한 레지스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C 프로그래밍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없는 변수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책의 끝부분에 부록 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530페이지부터 있는 이 레지스터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실습하면서 접하게 될 레지스터입니다. 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죠? 이름이 다 정해져 있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르는 분이 많으셨다고 하니까 좀 더 질문 시간을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얘기 드렸었죠. 잘 보이실? 네, 이렇게 부록을 보시면 이렇게 0번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입출력 관련된 레지스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레지스터들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 아, 그러네요. 잠시만요. 네. 지금부터 앞으로 4주 동안 배우게 될 레지스터가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습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익혀 나가시면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이 레지스터를 저도 전부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실습 도중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페이지를 펴보시면서 이 레지스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와 비슷한 역할이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보셨듯이 이름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AVR의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할 수 없는 변수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단 2강에서 실습할 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레지스터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입출력 레지스터는 8비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트메가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8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이 아트메가 328에 있는 핀이 있죠. 그 핀은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핀에 하이 값을 걸어주기 위해서는 핀에는 단위가 하이 값과 로우 값, 바꿔 말하자면 VCC와 그라운드 이렇게 두 가지 상태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비트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이 8비트를 기본으로 하는 입출력 레지스터에서 핀 단위 비트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핀 단위의 데이터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3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답만 말씀드리자면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트 단위 연산을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아트메가 328의 메모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트메가 328은 그 두 가지 구조 중에서 하버드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위한 메모리가 분리된 구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와 SRAM, EEPROM을 각각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의 영구 저장을 위한 메모리로 사용합니다. 이 세 번째인 EEPROM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2K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네,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RAM은 임시 데이터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를 위한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에 보통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 레지스터와 SRAM, EEPROM은 각각
메모리 계층 구조에 의해서 존재하는데요. 이 레지스터 그 메모리 계층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속도가 빠를수록 좀 크기는 작아지는 그런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크기는 작은 레지스터를 CPU의 내부에 부착하고, 그리고 크기는 중간이지만 그 메모리 크기는 중간이지만 속도 또한 중간인 SRAM을 그 중간 부분에 부착한 겁니다. 그런데 EEPROM은 사실 크기 면에서도 그렇게 우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EPROM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플래시 메모리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플래시 메모리는 프로그램 저장을 위한 프로그램 메모리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죠. 32KB고요. 이 32KB인데 여기서의 명령어는 16비트 크기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KB를 16비트로 표현하려면 16K개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었다요? 네, 먼저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K개의 주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먼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8비트 단위로 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 명령어는 16비트 아니면 32비트로 연산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플래시 메모리는 16비트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소가 2바이트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32KB입니다. 그렇다면 이 32KB의 주소를 모두 나타내기 위해서는 2바이트 곱하기 16K개의 이 주소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주소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6비트 단위로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6비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6비트마다 하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돼서 16K개의 주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6K개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14비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16K를 비트로 나타내면 2의 10승이 K이고요. 곱하기 2의 4승이 16이 돼서 총 2의 14개, 그러니까 비트로 따지면은 14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1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2의 1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14비트의 주소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16K개. 네, 이렇게.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어플리케이션 영역, 프로그램 영역과 부트로더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영역에는 프로그램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이 SRAM 플래시 메모리 영역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부트로더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초기 부팅할 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가출하된 아트메가 328 칩에는 이 부트로더에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전원을 링가해서 딱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부트로더 영역에 특수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면은 이 부트로더 영역으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부팅에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오게 되고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 이 부트로더 영역입니다. 네, 특수 목적형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SRAM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입출력 레지스터와 범용 레지스터는 전부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되어 있다는 게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입출력 레지스터 아까 부록을 자세히 보셨다면 그 입출력 레지스터마다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출력 레지스터의 주소를 통해서 SRAM에서 레지스터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소를 통해서 접근해서 그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값을 SRAM으로 불러오고 또 그 이 레지스터에 쓰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던 레지스터가 이 확장 입출력 레지스터까지의 레지스터였습니다. 그 부록에는 확장 입출력 레지스터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EPROM입니다. EEPROM은 데이터의 영구 저장을 위한 메모리인데요. EEPROM은 원래 이 아트메가 제품군에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328에서 EEPROM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의 주소 공간을 사용합니다. 다른 주소 공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번지 값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읽기 동작이 느리고 동작 또한 빠르지 않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정할 점은 그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 실제 상용화하기 위한 제품에서는 이 데이터 기록 후 잦은 읽기가 필요한 경우에 잘 그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점 정정하기 바랍니다.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크기 큰 거 들어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TC 모듈입니다. 여기 동그란 건전지가 안에 들어있는 거인데요. 네. 잘 안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동그란 건전지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건 미세먼지 센서입니다. 여기 선 타입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헤더를 가지고 있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음파 센서입니다. 모양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온도 센서입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가속도 센서입니다. 네, 모양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과 연결할 USB to TTL 모듈입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밑에 있는 부품들을 볼 텐데요. 먼저 AVR ISP 이 케이블과 ISP 다운로더와 이 케이블이 두 개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생긴 USB 케이블인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예, 꼬여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두 개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잠시만요. AVR ISP가 없으시다고요? 그 파란 색깔. 네, 그거 일단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DC 모터 2개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DC 모터에 연결할 이 배터리 팩까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C 모터가 아닌 서보 모터라고 하는데요. 서보 모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DC 모터에 들어갈 모터 드라이브도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라이브 없어요? 네, 없으시네요. 여기 써주시면은 제가 지급해서 드리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브 없는 거 있으시면 아까 붙여드린 견출지에 써주시면 네. 모터 드라이브 이겁니다. 네, 그거 아두이노요. 제품 없으신 네, 잠시만요. 이걸 드려야 되나? 아두이노 있어요. 네. 모터 드라이브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손드신 분 있으셨나요? 네, 배터리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 모터 드라이브 지금은 제가 없어가지고 써놓으시면 일단 충당해 놓겠습니다. 아니요, 모터 드라이브 안 나가요 오늘.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OLED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우노 보드하고 빵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드 잘 확인해 주시고요. 보드 확인이 끝나셨으면 이어서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제목은 아트메가 328 프로그래밍 준비입니다. 전체적인 목차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아트메가 328은 크로스 컴파일이라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컴퓨터 간에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인 다운로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직접 저와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그 포트하고 DDR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기 위해 데이터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그 개발 시스템이 필요로 합니다. 그 목적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그 개발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환경이죠. 이 우노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 보드 내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 개발 시스템은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 실행될 그 기계어 파일을 생성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개발된 그 프로그램은 목적 시스템으로 업로드가 되는데요. 이때 업로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개발 시스템에서 목적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이동되고 설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신이 필요하겠죠. 그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다운로더라는 장치입니다. 이 다운로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ISP 방식과 하나는 시리얼 방식인데요. 네, 시리얼 방식은 주변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이 USB 케이블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ISP 방식은 아두이노에서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 아두이노에서는 반면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이 ISP 방식은 아두이노와 C에서 모두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시리얼 방식은 프로그래밍은 아두이노 스타일에서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지만 C 스타일에서는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ISP 방식 다운로더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네, SPI, UART 이것은 통신 방식인데요.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있는 아트메가 328로만 이루어진 회로도입니다. 아트메가 328에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면 ISP 통신과 시리얼 통신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이 기능이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그 USB 연결을 위한 그 커넥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ISP 연결을 위한 커넥터입니다. USB는 별도의 시리얼 다운로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도록 전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장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ISP는 이렇게 별도의 ISP 방식 다운로더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여기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AVR IS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용할 프로그램 툴은 아트멜 스튜디오 7이라는 툴입니다. 네, 이 주소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원래는 아트멜 사이트에 있었지만 이 마이크로칩에서 아트멜을 합병하면서 이렇게 그 사이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트멜 스튜디오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인수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아마 그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C 언어를 많이 접해 보신 분들께는 굉장히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용 방법은 복잡하지만 여기 애드온 설치를 통해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요. 설치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두이노 아트메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 다운받을 때 참조하실 페이지를 올려놨습니다. 네, 다 받으신 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아까 장이사님이 얘기해 주셨 장재웅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아트메가 328만으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는 게 그 예시가 이겁니다.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 보드로 구현하면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이미 이렇게 통신을 위한 기능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328 칩만으로도 한번 회로를 구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 이걸 하실 수 있으면 좀 더 본인의 회로 역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아, 네. 그러면은 다음 단계 실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를 이렇게 설치하고 처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아, 잠시만요. 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먼저 여기 툴에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에 가서 그 전에 먼저 아두이노 보드와 이 케이블을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나눠드린 툴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USB 케이블이 있을 겁니다. 이 USB 케이블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이걸 B타입 USB라고 하는데요. 이 USB를 이 ISP 구멍에다가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 USB 포트는 노트북에 꽂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렇게 한번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까지 확인하셨으면 정상 동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은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ISP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6개 그 아두이노 328 칩 바로 옆에 있는 이 단자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단자에 이렇게 이 ISP가 이 앞방향을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단자에 꽂아줍니다. 네, 꽂아주시면 여기
우노라는 글자 옆에 이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툴이 연결되었으면 다시 아트멜 스튜디오로 가서 이번엔 그 툴 연결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네, 툴에서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을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예, 아까 연결한 그 ISP가 툴에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클릭해 주십니다. 아, 네. 네, 그럼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예제는 딱 두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설치가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은 집에 가서 설치를 해보시고 또 제가 그 보내드린 PPT를 보면서 이 두 줄짜리 코드를 한번 짜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진행할게요. 아까 그 디바이스 프로그래밍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툴에서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을 눌러주시고 여기 그 연결이 완료되셨으면 이렇게 AVR ISP가 잡힐 겁니다. 이렇게 잡히면 그 다음에 본인이 속한 그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 사용하는 그 AVR 제품군은 아트메가 328P입니다. 여기서 P는 피코파워의 약자로 저전력을 뜻합니다. 예, 여기 P가 보이시죠? 네, 눌러주시고 어플라이까지 눌러주셔야 이게 장치 인식이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나머지 그 디바이스 시그니처나 이 타겟 볼티지도 예,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네, 잠시만요. 네, 연결을 안 했네요. 네, 연결을 하고 적용을 하면 보통은 이렇게 제대로 그 시그니처 번호가 읽힙니다. 이렇게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코드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파일에 New를 클릭하시고 잠시만요. 네,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저희는 C로 된 파일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C executable 프로젝트를 선택할 거고요. 네, 이름은 포트 샘플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저희가 속한 디바이스를 골라주는 겁니다. 골라줘야 됩니다. 아트메가 328P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그 아트멜 스튜디오 다 설치되신 분들 중에서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트멜 설치 안 되신 분은 예, 일단 집에서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예,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잘 보시고
이따 집에 가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습해본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한번 실습할 코드를 타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움직였죠? 네. 네, 굉장히 간단한 코드인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 포트비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주소값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소값인데 거기에 변수를 넣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변수가 들어. 여기서 0x20은 16비트로 20이라는 뜻인데요. 16비트 혹시 16진수로 20이라는 뜻인데요. 혹시 16진수 연산 많이 해보셨나요? 네. 16진수가 다소 낯서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6진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진수는 먼저 0x로 시작된다는 규칙이 있고요. 이 프로그래밍상에서. 그리고 하나의 숫자가 잠시만요. PPT 설명을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십진수가 한 자리에 0에서 9까지를 표현한다면 16진수는 0에서 F까지를 표현합니다. 그럼 16진수는 왜 쓰는 걸까요? 그럼 바로 저희가 작성하는 툴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비트로 이루어진 연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16진수를 2진수로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묶어서 나타내는 게 16진수가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2진수를 묶음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6진수를 사용하면 2진수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진수를 여기 AVR에서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리던 거 마저 설명드리게요. 0에서 F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0에서 F는 곧 15를 뜻합니다. 그래서 16진수는 말 그대로 0에서 15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9에서 다음 단위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한 자리가 아닌 두 자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에는 9 다음에 쓸 숫자를 한 자리인 알파벳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즉 각각 10, 11, 12, 13, 14, 15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자리가 16 다음 자리 잠시만요.
여기서 15라는 F라는 값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 자리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1의 값은 즉 16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0x20은 32라는 10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진수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수 있는데요. 32를 이진수로 나타내면 이진수는 한 자리에 0, 1로 표현되기 때문에 1을 넘어서는 2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릿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즉 이진수에서 이 한 자리는 2의 n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여섯 번째 자리수에 1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2의 6승이 되는 겁니다. 2의 5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n의 2의 n승 마이너스 1승이 되기 때문이죠. 각 자릿수가 1, 2, 4, 8 이런 식으로 자릿수마다 그 숫자가 그 크기의 숫자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의 5승인 32를 표현하는 게 됩니다. 이 개념 되게 중요한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렇게 8비트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8개의 이진수로 표현된 그런 레지스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하신 걸로 알고 이 두 줄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 드리던 내용 마저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0x20이라는 그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포트가 있죠. 그래서 이 포트 DDRB라는 무슨 레지스터 같은 게 있죠. DDRB라는 변수가 있죠. 이거를 보면은 이걸 입출력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포트를 한번 볼 텐데요. 보게 되면 이렇게 주소가 써 있습니다. 아까 부록에 보시면은 그 입출력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 부록을 펴보시게 되면 여기 포트 B에 해당되는 레지스터 번호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0x05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흐리네. 잠시만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로가 되어 있는 것은 범용 레지스터를 포함한 데이터 주소입니다. 여기서 특이하게도 이 데이터 주소와 입출력 주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주소에 범용 레지스터를 포함한 데이터 주소는 아래 괄호와 같은 값을 갖고요. 이렇게 입출력 부분만을 다룬 입출력 레지스터만을 다룬 이 부분의 입출력 주소는 이렇게 거기서 오프셋 값을 빼준 0x0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범용 레지스터가 아까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2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까 보여드렸던 PPT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레지스터가 3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16진법으로 나타내면 0x20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0x20이라는 그 값을 뺀 나머지 값이 그 범용 레지스터를 뺀 나머지 입출력 레지스터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포인터를 배워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 주소에다가 변수값을 쓰면 이게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소값의 그 주소값이 가르치는 주소값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그 주소 번지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SPRIO8이라는 이런 함수를 썼습니다. 네, 여기 안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 포인터형으로 형변환이라는 것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어 번지의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가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 B라고만 입력을 해주셔도 이 포트 B에 해당되는 주소 안에 변수가 올바르게 저장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포인터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를 못하셔도 좌절하시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해당 코드를 한번 빌드하고 디버그 해볼 텐데요. 먼저 여기 빌드 창을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리빌드 솔루션과 빌드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빌드 솔루션은 필요한 것만 빌드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반면 이 리빌드 솔루션은 빌드가 기존에 이루어졌던 지지 않았던 전부 다 상관없이 빌드를 해버리는 옵션이고요. 클린 솔루션 또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리빌드와 비슷한 그런 빌드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저희는 처음 빌드를 하기 때문에 빌드 솔루션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석시드가 뜨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진행되시나요? 그럼 일단은 잘 따라와 주시리라 믿고, 그러면 빌드가 끝나셨으면 다음은 디버그 옵션을 통해서 해당 그 프로그램을 여기 아두이노 우노에 라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디버깅과 함께 여기 아두이노 우노 보드로의 라이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툴을 먼저 설정해 주셔야죠. 네. 툴을 빼먹었네. 네, 툴을 이렇게 다시 설정해 주시고 다시 메인 메뉴로 가서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레디라는 말이 뜨면서 디버깅이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버깅이 완료되셨으면은 디버깅과 라이팅이 완료되셨으면은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이렇게 LED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PPT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오늘 다 못 따라오시더라도 이 PPT를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LED 확인. 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이 LED가 깜빡일 수 있는 이유는 이
각각의 핀마다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핀 하나 핀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럽트라든지 뭐 ADC 이런 거는 전부 다 해당 플래그를 세팅을 해주셔야만이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금 동작시킨 이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플래그를 세팅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 해당 핀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이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연결한 핀이 0x202였는데요. 이게 그 각 자릿수를 핀 번호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0번째 자릿수, 잠시만요. 이거를 이진수로 풀어서 나타내면은 0, 0, 0, 0. 네,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나타내어지는데요. 포트 번호를 할당하는 공식은 그냥 각 자릿수를 이렇게 자릿수별로 포트를 할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릿수는 포트 0번, 두 번째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포트가 할당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0x20은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포트 5번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동작시킨 포트는 포트 B5번입니다. B5번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발광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 13번 핀 바로 옆에 있는 발광 다이오드가 켜진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이해 안 되거나 좀 이상한 거 있나요? DDR이요? DDR은 이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DDR에 대한 내용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네, 먼저 아두이노 우노의 핀은 비트 단위 입출력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 핀을 나타내는 방식은 PXN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P는 포트를 나타내요. 그 포트가 일단은 이 아두이노 연산의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8비트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 연산 단위에 맞춰서 포트를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요. 포트는 바이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개 핀을 모은 바이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하나의 핀을 지정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포트 내에 비트 번호를 이렇게 뒤에 써주는 식으로 핀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핀의 번호를 지정할 때 잠시만요. 이렇게 핀의 번호를 지정할 때는 그 레지스터가 사용됩니다. 핀의 기능을 지정할 때는 레지스터가 사용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잠시만요. 네, 제가 설명드렸던 이 PX라는 거는 포트 X의 줄임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건데요.
레지스터에서 이렇게 n번째 비트를 뽑아서 쓰는 식으로 그 핀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지스터를 통해서 핀의 그 온오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레지스터 중에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DDR과 포트 레지스터는 입출력 레지스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출력 레지스터는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이 중에서 DDRX 레지스터라는 것은 데이터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레지스터입니다. 이 레지스터가 값이 1일 경우에는 포트가 출력 방향이 되고, 그리고 0일 경우에는 포트가 입력 방향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DDR 포트가 아까처럼 이 해당 비트의 핀이 1인 경우 5번째 비트였죠. 이제 포트 B의 5번째 비트 번호는 ON으로 출력으로 동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0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DDR-B라는 입출력 레지스터를 써서 어떤 비트를 출력으로 하고 어떤 비트를 입력으로 할지 방금 지정해 준 거고요. 예, 이렇게 5번째 비트가 1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포트는 출력 포트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포트의 이렇게 출력 포트로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출력의 1값을 줬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거랑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1을 써주시게 되면 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0이 써져 있으면 입력에 관련된 핀 레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엔 1이 된 이 5번째 포트에 그 하이 값을 주기 위해서 같은 비트를 이렇게 1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로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는 이 5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하기 위해 0x20이라는 값을 입력해 준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 5번째 비트의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5번째 비트에 해당되는 PB5라는 포트 B5라는 5번째 포트, 그 8비트로 이루어진 포트의 5번째 비트가 그래서 ON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번째 핀이 하이 상태가 되고, 더불어서 여기 연결된 발광 다이오드가 켜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업로드가 끝났으면은 여기에 전압이 지금 하이 상태의 전압이 흐르고 있습니다. VCC 전압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외부 LED를 연결하시거나 하셔서 여기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시면 그 외부 LED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여기 발광 다이오드에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2강은 끝났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에서 좀 더 이 입출력 레지스터를 자유롭게 조작하기 위해서 일찍 끝내라고 하시는데 일찍 끝낸다고 하셨는데 끝내라는 법은 없이 끝나면은 지금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아니야, 해야 되니까 아직 못 하신 거 다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빌드에다가 빌드하시고 라이팅하는 것까지 다 끝나셨나요? 다 끝나셨어요. 네, 이번에는 간단하게 입출력 레지스터에 대한 맛보기만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레지스터를 조작하기 위한 비트 연산자에 대해 배워볼 거고요. 좀 더 입출력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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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을 이미 여기서 지정을 해주신 겁니다. 이 0x20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0번 포트, 1번 포트, 2번 포트, 3번 포트, 4번 포트 그런 식으로 네. 그 핀 번호는 이 핀이 8개 모인 게 포트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진수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거고요. 보시면은 포트가 그 핀이 8개라서 그걸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걸 각각 이진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 내에 첫 번째 핀이 이 첫 번째 자릿수의 이진수고요. 두 번째 핀이 그 두 번째 자릿수의 이진수입니다. 이거는 식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가장 첫 번째 가장 나타내는 수가 적은 거를 LSB라고 하는데요. LSB 혹시 들어보셨나요? MSB하고 LSB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낮은 자릿수입니다. 이 가장 낮은 자릿수를 핀 0으로 하기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 포트 0으로 하기로. 그래서 포트 0은 이 핀 0, 그러니까 포트에서 이 한 자리는 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포트에서 그 포트가 입력 모드로 쓰일 경우는 핀이라고 하고요. 그걸 출력 모드로 쓸 경우는 따로 포트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트는 그 출력으로도 쓰이고 그냥 그 포트 자체를 나타내는 걸로도 쓰입니다. DDR은 그 입출력을 설정해 주는 그런 비트입니다. 네. 이걸 DDR로 먼저 입력을 할지 출력을 할지 설정해 주시고 다음에 그 입력 비트를 설정하시고 싶으시면은 입력 비트를 설정하시려면 핀의 그 핀 레지스터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 부분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포트 레지스터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예로 들어 드릴게요. 이게 0x2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자릿수는 입력 모드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릿수를 만약에 ON으로 설정하고 싶으시면은 다음과 같이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포트 B의 0번 포트 B0이 이렇게 ON이 되는 것을 그 입력 모드가 되는 것을 입력 값이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트는 출력일 때 설정할 수
비트를 설정할 수 있고요. 먼저 이거를 그럼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DR이 0x20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다섯 번째 포트를 지정해 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그 다섯 번째 포트를 출력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네. 여기 값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이 5번 포트만 출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비트를 전부 입력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 5번 포트만 1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5번에만.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입력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입력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핀을 전부 다 입력값을 1을 준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도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비트가 전부 입력 모드이기 때문이죠. 이러면은 입력값이 1이 들어오는 것을 입력값이 1이 들어오게끔 설정이 된 겁니다. 이거를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핀에 그 외부 입력을 통해서 핀에 1값을 입력값을 온 할 수도 하이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이 CPU를 통해서 그 내부에서 입력값을 1로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경우는 이 내부에서 CPU를 통해 DDR 값을 설정하고 그리고 핀 값을 조절하여 이 핀 값에 1을 준 경우입니다. 방금 한 예제가 그런 예제입니다. 저희는 이 핀에 아무것도 연결을 안 했지만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핀 입력을 받는 핀에 1값이 하이 값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설정을 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혹시 네. 데이터 시트 있어요. 예. 그거 있어요. 네.